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갑니다. 오늘도 3만 명대의 확진자가 예상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등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도 주목하게 되네요. 특히 농어촌의 노인들,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 등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3월부터 정읍시에서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마음 건강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마음 안심 버스를 이용해서 경로당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이동식 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버스의 내부는 개인 상담, 스트레스 측정 공간, 또 대기실로 구분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나 유선 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신청하셔서 올봄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의 건강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릴 텐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진 이것은 특히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은 맵고 짠 자극적인 맛을 내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한국인들이 걸리는 암 중에는 특히 위암이 많은데요. 이것에 들어있는 유화 프로파랄린과 폴리페놀 성분이 짠 음식을 먹고 흡수된 이질산염, 아민과의 결합을 막아줘 소화기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조금만 더 가까이 내 곁에 있어줘. 널 사랑하는 만큼 기대실 수 있도록 지친 어둠이 다시 푸른 눈 뜰 때 지금 모습 그대로 baby 제발 내 곁에 있어줘. 1996년에 발표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애송이의 사랑인데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당시 1세대 아이돌 전성시대였는데요. 혜성처럼 화려하게 데뷔한 여고생 가수가 있었죠. 이 채소의 모습에 착안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지었다고 하네요.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이 채소,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김의 황백화 현상이 발생해서 김 양식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신 바 있는데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영양염이 부족하게 되면은 김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검은색을 띄어야 할 게
누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황백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성장이 늦어지고 수확한 김의 상품성도 떨어지는 등의 이제 피해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이 원인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규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한 게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물속에 영양염이 있어야 하는데 규조류가 번식을 해서 그걸 모두 먹어치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수과원에 따르면은 지난달 18일부터 전남도 그리고 해남군 여기가 이제 합동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현장 채취 시료를 분석한 결과 규조류의 일종인 실린드로테카라는 이제 규조류가 대량으로 번식을 하면서 해수 중에 있는 영양염을 모두 소모를 했고 이에 따라서 김 성장에 필요한 영양원이 부족하게 되면서 황백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 규조류가 밀리리터당 1653개 정도 개체에서 최대 많게는 9,958개 개체까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데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네, 일단 이 규조류는 이제 남해안 서부 해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수에서 목포 정도 사이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3월에서 11월 정도면은 거의 연중 출현하는 이제 종류라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연중 평균 개체 비중이 밀리리터랑 7.65개 정도이고, 이 2011년부터 21년까지 자료를 또 분석을 해보면은 밀리리터당 0.17 개체에서 545개 개체 정도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밀리리터당이 1000개체 이상이 출현한 것은 2010년 4월 여수에서 한 1700에서 3600개체, 그리고 2014년 7월에 서해 천수만에서 1176개 개체가 이제 출현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대면 9천여 개체 이상이 넘게 나왔다고 하니까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이 이제 검지 않게 된 건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전남 해남에는 418개 여가에서 7208책, 한 책이 가로 세로 길이가 2.2m 곱하기 40m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을 양식하고 있는데요. 1월 초부터 351개 여가에서 31,170책의 김양식장에서 황백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잠정 집계된 상황입니다. 절반 가까이에서 황백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고요. 수과원에서는 일단 황백화가 발생하지 않는 양식장에서는 가능한 조기에 김을 채취해 줄 것을 좀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온과 영양염, 규조류 발생 등과 같은 해양 환경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하고요. 이번처럼 겨울철 규조류 대량 발생의 원인에 대한 규명, 그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해 국내 어업 생산량을 보면 그 전해 2020년에 비해서 소폭 늘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연근해 어업과 양식업, 그리고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등을 통틀어서 지난해 어업 총 생산량이 전년 371만 1000톤 대비해서 1.2% 증가한 375만 6천 톤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조업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고력에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건 내수면 어업 분야였습니다. 네. 연근해업의 이제 100만 톤을 달성했나 못했나 이걸 두고 그 성과를 판단하는데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생산량이 100만 톤을 넘지는 못하고 94만 1000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비해서는 약 1% 정도 늘어난 양이고요. 최근 5년 평균 생산량에 비해서도 0.3%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생산 금액은 4조 1,445억 원을 나타내면서 전년 대비 2천억 원 넘게 줄어든 것이었고요. 양식업 생산량은 총 233만 3천 톤을 나타내면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인 223만 1,000톤에 비해서 4.6%, 그리고 2020년 230만 8천 톤에 비해서는 1.1%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다는 걸 좀 감안을 해야겠네요. 앞서 그 내수면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난해 내수면 생산량은 총 42,600톤 정도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인 30,052톤, 그리고 2020년 30,039톤에 비해서 20.9% 그리고 25.6% 증가했습니다. 이 뱀장어가 16,000톤가량이 생산이 되면서 전년 대비 61.2%나 늘었고요. 왕우렁이도 8,000톤 정도 생산되면서 32.7% 늘었습니다. 이 두 개의 품목에서 내수면 생산량 증가를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뱀장어 생산량은 2020년과 2021년에 자연산 실뱀장어가 많이 잡히면서 입식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예산 규모가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산분야공익직불제가 시행이 되면서 수산자원보호직불제도 이제 시행이 된 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총허용 어획량, 그러니까 TAC 제도를 준수하면서 추가로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놓은 선택 의무가 있는데 이 중에 2개 이상을 이행하면은 직불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신청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어 신청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38억 원 정도 늘어난 117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제부터 내달 8일까지 일선 지자체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획량도 준수하지만 이제 추가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제 이행을 하겠다는 건데 선택 의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죠? 먼저 일시적 자율적 조업 중단이 있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 해양 쓰레기 수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 포유류 혼액 저감 장치 부착, 휴무일 지정이나 그물코 크기 제한, 그리고 어종 체포 제한, 어구 사용량 제한, 그리고 수산 종자 방류 이런 등의 조건 중에서 1개 이상을 선택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이제 2가지를 이제 선택한다는 거고요. 신청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5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에서 11월 사이에 이행 점검을 하고 그리고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 그리고 또 해수부의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에서 3번입니다.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네, 다음 달 8일 전까지 꼭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텃밭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관장님 입추는 지났는데 오늘 새벽도 조금 추운 편이었죠? 어떠셨나요? 네, 춥더라고요. 이제 3월로 넘어가면 이제 많이 풀릴 것 같은데 또 어제 날씨 전해드릴 때 기억해보면 오늘 오후부터 이제 낮 기온이 조금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이런 걸 느끼면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이제 어떤 작업이 또 기다리고 있나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바빠지실 것도 같아요. 네. 지금 벌써 이제 부지런한 농부님들 같은 경우는 벌써 육묘 농사부터 이렇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예. 시설 하우스에 들어가야 될 이제 파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벌써 육묘가 시작이 돼서 아주 바쁜 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관장님은 어떠신가요, 요즘? 저도 이번 주부터 육묘를 시작합니다. 더식 텃밭 수준에서는 육묘를 하기보다는 모종을 구입해서 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저는 토종 작물을 하기 때문에 또 따로 씨앗을 구입할 것도 없어서 토종 작물을 심고 싶어하는 도시농부들과 함께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육묘를 합니다. 예. 내가 할 때 씨앗을 심을 것인가 모종을 심을 것인가 보통 어떤 편이 낫다고 설명해 주시나요? 보통 작물들은 씨앗으로 직접 파종하는 장단점과 모종을 심을 경우에 장단점이 서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네.
육묘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물이 고추작물인데 고추작물로 예를 들면 씨앗으로 직접 파종하면 4월 중순쯤에 이렇게 파종하면 되지만 육묘를 하려면 2월 중순 네. 지금 때죠. 지금부터 이렇게 육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초순경에 이제 밭에 모종으로 이렇게 정식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 파종할 경우에는 뿌리가 3m 정도까지 내릴 정도로 깊게 내리고 또 기후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직접 파종하면 시간도 좀 더 나중에 시작할 수 있고 이렇게 뿌리도 깊게 내린다고 하는데 단점은 뭔가요, 그럼? 반면에 이제 작물이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확이 늦춰져서 그만큼 수확량이 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씨앗을 직접 파종할 때는 또 풀과 함께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이게 고추인지 풀인지 구별하기도 좀 어렵고요. 네. 또 풀과 경쟁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고요. 반면에 모종은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풀하고 이제 일단 구별이 되고요. 풀보다 먼저 자란 상태라서 풀을 관리하면서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또 있군요. 지금 날씨에 어떻게 이거를 육묘를 할 것인가? 방법이 뭔가요? 온도 관리가 가장 핵심인데요. 시설 하우스와 같은 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15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온 시설도 온도를 높여주는 가온 시설도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전열선을 바닥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바닥에 집과 같은 단열재를 먼저 깔고 그 위에 이제 모래를 1.5cm 정도 깐 다음에 전열선을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뭐 등이나 보일러로 될 일이 아니라 전열선으로 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겠네요. 네. 그래도 이거 좀 신경이 많이 쓰이겠는데요. 네. 전열선은 이렇게 선이 교차될 경우에는 타서 이렇게 화재가 날 수도 있어서 조심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예. 이 위에 이제 모종을 키울 포트를 놓게 되는데요. 위에서 차가운 기운이 또 내릴 수도 있어서 터널 형태로 이렇게 활대 강선을 설치한 다음에 네. 비닐을 덮어주고 또 이제 밤 같은 경우는 이불처럼 이렇게 보온 덮개를 덮어서 씌워주고 밤 동안 기온도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현재 온도만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의 어떤 밤 기온도 체크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전자온도계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온도를 체크해서 시설 바깥 기온, 시설 안의 온도, 그리고 터널 안의 온도 이렇게 잘 살펴서 그 차이만큼 전열선의 온도를 설정해 줘야 합니다. 네. 이것도 해봐야 진짜 처음에는 이제 계속 확인하면서 이제 요령을 찾아 나가야겠네요. 근데 나는 전기는 좀 무섭다,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혹시 다른 비결이 있을까요? 비법이? 이렇게 전열선을 설치하지 않고 온상을 만드는 방법은 옛날부터 썼던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한데요. 예, 양열 온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고구마 순을 기르는 곳에서 쓰는 방법인데요. 내려오는 이제 태양열 이것을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서는 올라오는 이제 발효열을 이용하는 온상입니다. 네. 발효열을 내기 위해서는 쌀겨인 미강이 필요하고요. 이 발효를 내기 위한 재료들이 좀 많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흙을 30cm 이상 이렇게 파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장 밑에는 이제 단열을 위해서 왕겨나 볏짚을 깔게 되고요. 그 위에 미강과 흙 그리고 물을 섞어줍니다. 수분 함량이 60% 정도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섞어서 20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거기서 발효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땅을 깊게 파고 발효열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차곡차곡 하는 건데 수분 60% 함량이라면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수분 함량 60%는 보통 이제 빵을 만들거나 떡을 빚을 때 수분 함량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뭉쳐봤을 때 그 모양이 유지되고 대신에 물이 손에 묻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도가 60% 정도예요. 예. 흙을 함께 섞는 이유는 이제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 발효를 시킬 만한 역할을 해줄 미생물들을 공급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 미강위에 1.5cm 모래나 흙을 고루 펴고 모종판을 올려놓게 됩니다. 만약 이제 고구마 순을 기른다고 한다면 고구마가 완전히 덮일 정도로 이렇게 흙을 덮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다 똑같이 활대에 꽂고 비닐로 이렇게 위에서는 덮어주는, 태양열로 네,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화분을 재배할 때 화분 재배할 때 사용하는 흙도 있는데 이게 이제 상토라고 하는 흙을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상토에 포함된 대부분의 재료들이 좀 수입 재료이기는 한데요. 이 성분을 한번 보면 갈색으로 가장 많은 성분이 이제 피트모스나 코코피트로 퇴적된 이끼나 아니면 코코아 열매 껍질을 이렇게 갈아서 만들어진 것이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제 수분을 잘 보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하얀 알갱이로 보이는 것은 펄라이트라고 해서 진주석이라고 하는 돌을 고온 고압에서 뻥튀기 한 재료로, 이 재료는 또 이제 물이 잘 빠지게, 항상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배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버미큘라이트라고 해서 보면 이제 금빛으로 이제 반짝이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료는 거름 성분들을 잘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비력이라고 하죠. 예. 진짜 잘 만들어진 재료들이네요. 그걸 네. 섞어서 쓰고 있는 건데, 네. 아까 그 전통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는 보통 이제 농진청 박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톱밥을 솥에 삶아서 이렇게 톱밥을 그땐 썼고요. 예, 톱밥을 그대로 쓰면 거기서 리그닌이라고 하는 이제 작물을 죽이는 성분이 있어서 그것을 삶아서 썼다고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국산 재료로 육묘를 하는 방법은 이제 왕겨를 탄화시켜서 만든 왕겨 훈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평연 왕겨라고 해서 왕겨를 압력솥과 같은 데서 이렇게 쪄낸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이제 국산 재료로 쓰긴 하지만 좀 성긴 그 표면적이 좀 성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상토 한 30% 정도를 섞어서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왕겨는 국내에서 많이 나오는 재료이기 때문에 좀 빨리 완성도 높은 훈탄이나 아니면 평연왕겨를 활용해서 좀 이렇게 국산 재료 상토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우리 그 토종과 또 맞는 상토를 만들어내면 또 활용도도 높고 더 잘 자랄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관장님도 이제 육묘를 시작하실 거라고 하는데 텃밭 가꾸는 분들 언제쯤 도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일까요, 이게? 도시농부가 혼자 육묘하기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얘기한 시설이라든지 또 이걸 구비하려면 또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같은 뜻이 맞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육묘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종을 심을 때 이렇게 새싹을 못 보잖아요. 모종 상태로 사니까. 네. 이렇게 새싹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새싹으로 자라는 상태에서의 작물마다 특징들이 좀 발견되는 그런 게 있고 재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씨앗 모양부터 또 새싹 모양도 보고 그렇죠. 나중에 길러내서 열매까지 하는 또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몇 가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서귀포에 계신 5718님. 옥수수 씨앗 언제 파종이 적당한가요? 제주도인데요. 예. 네. 옥수수 씨앗 같은 경우는 보통 추운 강원도 같은 경우도 보통 4월 초쯤이면 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 3월쯤 정도 이렇게 심으시면 그렇겠네요. 그리고 옥수수 씨앗이 또 온도를 스스로 느껴서 지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일찍 심으실 거면 이제 3월 중순쯤 이렇게 심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중순 생각하시고. 네. 처음에 거름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옥수수는 정말 감자하고 똑같이 굉장히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예. 거름 욕심이 굉장히 강한 작물이라서 거름을 좀 많이 충분히 이렇게 넣고 이렇게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밑거름을 많이 주셔야겠네요. 8057님께서 풋고추를 따서 보면 얇은 것과 두꺼운 것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영양분이 모자라서 이런 차이가 생기나요? 하셨습니다. 예. 영양분 차이일 수도 있고요. 기온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온도가. 예. 그러니까 밤낮 기온 차이가 좀 그 10도에서 11도 정도 이렇게 되면
보통 이렇게 두툼한 열매가 되고요. 네. 온도 차이가 이렇게 밤 기온이 높아지면 얇은 이렇게 열매가 나옵니다. 그 양분으로는 이제 칼슘 이제 세포벽을 차지하고 있는 칼슘 성분이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 칼슘이나 칼륨 거름은 좀 해주시는 게 두툼하고 수확량이 많은 고추를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칼슘, 칼륨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다. 네. 기온도 영향을 미치고요. 9646님, 지난 가을 생강 수확할 때 보니까 씨 생강이 그대로 있던데 이걸 다시 심어도 될까요? 그러면 이게 한 해가 지나갔다는 건가요? 네. 원래 이제 그 새싹을 내기 위해서 생강 뿌리를 심게 되는데 네. 거기에서 새싹을 내기 위해서 양분을 활용한 것들이 썩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그걸 이제 구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작년에 새싹을 내기 위해서 양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 아이고. 씨앗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 나온 그 새 영양체로 이렇게 심으시는 게 훨씬 더 활력 있게 생강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 소임은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자, 4172님이 여긴 강원도 홍천인데 기온이 다른 곳보다 춥기 때문에 파종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고구마 순 구매해서 심었는데 얼어서 3번이나 했는데도 고구마 수확량은 줄었네요. 초보 농부라 어려움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습니다. 라고 간장 있게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목 통증에 특히 좋은 척추 윗부분, 경추, 흉추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실까요? 머리 무게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입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앞쪽 아래로 떨어뜨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머리를 앞쪽 아래로 점점 더 떨어뜨리면서 척추 윗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배꼽 뒤쪽인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호흡 바깥쪽으로 내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천천히 흉추와 머리를 들어 올리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 콘텐츠 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견강부회. 아무 것이나 억지로 끌어와 자신의 의견에 붙여 짜 맞추는 것을 지적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끌 견자에 억지로 강자, 견강, 억지로 끌어와서 붙일 붙자에 맞출 회자, 부회, 자신의 주장에 깨어 붙여 맞춘다는 뜻입니다. 경강부회의 역사적인 인물로는 역시 중국 한나라 때 동중서라는 어용학자가 있습니다. 동중서는 음양이론으로 춘추라는 역사책을 경강부회하여 당시 정권에 큰 도움을 준 인물입니다. 춘추라는 역사책이 동중서에 의하여 음양의 미신 이론으로 변모하였던 것이죠. 전한 때 학자였던 동중서는 유교를 종교로 만들어 국교화시키고 공자를 견강부회하여 인간에서 신으로 승격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이론인 오행과 자연물리학 이론인 음양을 조합하여 음양 오행론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한 경강부회도 있었죠.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중화민족과 오랑캐 등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경강부회도 빠뜨릴 수 없는 동중서의 행적입니다. 동중서는 음양오행 이론 등으로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사회를 정당화하였고 미신과 신비로 세상을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동중서의 이런 경강부회의 행동에 많은 논점이 있지만 진실을 버려두고 신비와 미신, 어떤 의도와 목표를 위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학문적 왜곡을 일삼았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강부회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든 나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설명하려 하고 합리화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경강부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욕심을 버리는 것이 대장부라는 말이 있죠. 경강부회, 갖고 싶다고 억지로 갖다 붙여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살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5,286명이 나왔습니다. 사흘째 3만 명대 확진자고요. 지난주 일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2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이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를 의미하는 양성률도 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숨어있는 확진자도 많고 또 조용한 전파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도 3만 명대 중반의 확진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270명으로 200명대 중반에서 계속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달 말쯤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많게는 17만 명 수준에 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예측에서는 이달 말에 한 8만 정도의 확진자가 예상이 됐었는데 예측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가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오미크론 검출률은 92.1%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재택치료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정부는 의료 역량 대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택치료 방안을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60살 이상의 확진자와 먹는 치료제가 처방된 이른바 집중관리고는 의료기관에서 지금처럼 하루 2번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일반 관리고는 증상이 있을 경우 스스로 연락을 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요. 이 재택치료 키트도 집중관리군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집중관리군 환자 2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는 고위험군 확진자의 동거가족이라도 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진자 동거가족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서 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도 의약품이나 이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해서는 외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진 후 격리가 끝난 해지자는 PCR 검사로 음성 판정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고요. 또 격리 해제 후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경우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는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접촉자 등을 쓰는 이 자기 기입식 조사로 바뀌었고요. 확진자 위치를 확인하던 자가격리 앱도 폐지를 했습니다. 네,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정부는 어제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커지고 있지만 그 원칙은 정상 등교로 잡았습니다. 단 학교별 상황에 따른 학사 운영 재량권은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 판단 기준은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 격리에 따른 등교 중지 비율이 15%입니다. 학교는 이를 토대로 정상교육 활동, 등교화대 일부 교과 활동 제한, 일부 원격 수업, 전면 원격 수업 이렇게 4가지 중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 접촉자를 분류해서 검사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한 뒤에 음성이 나오면 등교를 하면서 일주일 안에 3차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를 위해 신속 항원 검사 키트 850만 개를 확보하고 이동형 PCR 진단 검사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통합 정부 구상을 밝혔다고요? 네, 그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제는 이상돈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만났고요. 오늘은 보수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여야를 넘나드는 원로들과 회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캠프는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노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재와 정책에 있어서 진영을 가리지 않는 통합정부가 필요하고 내각 역시도 이 국민내각으로 가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책임지고 진화해 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공무원 사적 동원 의혹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JTBC는 김혜경 씨 측 사적 업무를 보좌해온 공무원 배모 씨가 휘하 공무원에게 지시해서 김혜경 씨가 필요한 제사 음식을 구매하도록 지시했다라는 내용의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같은 날 같은 과일 가게에서 업무 추진비를 쓴 것으로 돼 있다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 아들이 다리 치료를 위해서 자택에서 50km 떨어진 고양시의 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요. 이 공무원이 관용차를 타고 가서 퇴원 수송을 했다라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 공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는 물론 가족의 사적 활동에 공무원 수행이나 의전 지원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제사 음식은 경기도의 업무 추진비로 구입한 것이 아니며 이 배모 씨의 지시는 과잉 의전이 맞지만 후보나 김혜경 씨의 지시와는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 비전을 발표했다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을 통해서 역동적 혁신 성장이란 개념을 자신의 경제 비전으로 내놨습니다. 산업 구조의 판이 바뀌는 시기에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이 첨단 기술 개발 등으로 도약적 성장을 끌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대신 정부는 인프라 구축이나 시장의 공정성 관리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본부 내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 공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단일화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며 안철수 후보와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술자리에 있었던 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오마이뉴스는 국민의힘이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 실무 협상에서 윤석열 후보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이 8일 토론을 협상을 결렬시켰던 그날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과 술자리를 갖고 폭탄주를 마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가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에게 확인을 했는데요. 이양수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몸이 안 좋아서 토론을 미루자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 토론회 협상 실무진이었던 황상무 국민의힘 특보가 이 토론 주최자인 기자협회와 이 주간 방송사인 JTBC가 좌편향됐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자협회와 JTBC 기자협회가 이 황상무 특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권영세 토론 실무단장은 개인 의견이라면서 한국기자협회에 이 대신 사과 입장을 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발견하고 수습했죠. 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8일째인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무너진 건물 27층에서 6번째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종자 위치는 건물 27층 2호 라인 거실이고요.
앞서 지난 1일에 발견된 매몰자와 직선거리로 2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4시쯤 이 발견 4시간 만에 실종자를 수습했는데요. 이 병원으로 옮겨져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수습본부가 집계한 실종자는 6명으로 어제 수습한 실종자까지 합치면 6명을 모두 발견했거나 또 수습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5분은 숨진 채 수습이 됐고요. 1분은 구조 중인데요. 이 사고수습본부는 실종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를 염두에 두고 탐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부터 강추위는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한파특보도 점차 해제되겠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3.7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